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과학 철학자였던 칼 레이먼트 포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학은 신화와 신화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신화와 과학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와 과학의 상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와 과학은 본질적으로 서로 상반된 분야입니다. 신화가 감성과 믿음, 그리고 순종과 체험에 바탕을 둔 주관적 환상이라고 한다면, 과학은 이성과 논리, 그리고 관찰과 실험으로 확인된 객관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화와 과학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원시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환상적인 허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자연현상은 신성한 힘, 곧 초자연적인 존재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학은 객관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경험적 사실로부터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끌어냅니다. 신화와 과학은 서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는 인간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사상체계라고 이렇게 한다면, 과학은 신화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신화는 비합리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황당한 이야기다. 또 그렇다면 과학은 신화의 상상력을 빼앗는, 신화의 생명력을 빼앗는 이성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신화의 생명력을 빼앗는 독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신화와 과학은 다른 점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판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신화가 좋은 신화인가, 또는 어느 과학이론이 좋은 이론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비교해보면, 신화는 문학적 판단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오락적이고 우화를 통해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과학은 기존의 과학 법칙과의 모순이 있는가, 모순의 여부에 따라서 수용을 하거나 폐기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완전히 이제 기존의 과학 법칙을 뒤엎는 새로운 이론이라면 이 이론을, 기존 이론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화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신화가 좋으냐, 그리스 신화가 더 좋으냐, 이렇게 말했을 때 북유럽 신화는 좀 스케일이 크고 좀 웅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 신화는 좀 더 아기자기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서로 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죠. 과학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가를 이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화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론은, 과학 이론이라는 건 단순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 법칙을 기초로 해서 일반성을 추구한다는 데 비해서 신화는 많은 것을 거기 많은 등장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많은 또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신화는 많은 것들이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신을 이제 도입을 하고 많은 것을 믿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제 과학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화를 보고 우리가 신화적 해석과 과학적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화는 장잡 응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이야기인데요. 옛날의 세상에는 혼돈밖에 없었다. 혼돈은 이런 그대로 거대한 혼돈의 화신이었다. 북해의 제왕 홀과 남해의 제왕 숙은 혼돈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숨쉬고 냄새 맡고 번식하고 배설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7가지 기관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홀과 숙은 번개를 내려 7일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혼돈에게 7가지 기관을 뚫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혼돈은 죽고 말았다. 그 후 우주와 세계가 탄생했다. 자, 이 신화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번개와 혼돈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자연을 신격화하고 또 사람처럼 인격화한 자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개는 제왕으로 표시되고 있고 혼돈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제 신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그 자연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묘사하기 위해서 인격화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숙과 홀은 별안간, 순식간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숙홀은 결국 번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혼돈 상태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왕의 신의 힘에 의해서 자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혼돈이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 이론으로 말하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화학 진화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 이론으로 화학 진화설이 있습니다. 최초의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서 이론으로 생물 속생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생명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최초의 생명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화학 진화설이 되겠습니다. 이 화학 진화설을 세계적으로 이제 기초를 세운 사람이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오파린입니다. 1936년에 오파린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무기물이 다시 말해서 원시대기에 암모니아나 수증기 또는 수소, 메탄과 같은 이런 기체가 있는 곳에 이제 에너지를 주면은 좀 단순한 유기물이지만 아미노산이나 유기산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단백질이나 핵성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바다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유기물 복합체를 이루어서 예를 들면 뭐 코아세르 베이트나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이제 유기물 복합체를 이루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성장하고 또 이제 자식을 닮은
개체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최초의 만들어낼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화학 진화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능성을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이 미국의 스탠리 밀러이고요. 1953년에 실험실에서 이제 시험관 속에 원시대기의 물질들을 넣어두고 그곳에 이제 전기 방전을 시켜서 이것이 오랫동안 이제 이 실험을 되풀이해서 여기서 유기물이 생겨나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화와 과학의 상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와 과학은 서로 상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와 과학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을까요? 신화와 과학의 언어는 다릅니다. 과학이 논리적인 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킨다고 하면 신화는 그럴듯한 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과학의 언어가 논리적인 말, 즉 로고스라고 한다면 신화의 언어는 그럴듯한 말, 즉 미토스가 됩니다. 로고스는 무엇을 증명하거나 남을 설득하기 위한 말입니다. 미토스는 세상을 묘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과학의 언어로 사용되고 미토스는 신화의 언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이성이나 과학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예술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데 그 언어는 미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토스는 엄밀하고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한다거나 남을 설득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또 짐승과 말이 통하기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때때로 로고스보다 미토스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가설의 경우 예를 들어서 빅뱅이 일어난 기본 가설은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없고 물질도 없는 한 점으로부터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고스를 가장한 미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는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 존재의 근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와 그 과학의 밖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문화 속에는 과학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음에 관해서 아무리 과학적인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감성적인 슬픔을 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학에 의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그 사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면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초월한 신비적 의미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화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의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서쪽으로 진 태양이 다음날 아침 동쪽으로 떠오르는 까닭을 과학이 설명한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또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화적 설명은 어떨까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 태양이 밤 동안에는 지하 세계를 통과하면서 사절의 나라를 비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설명은 일몰과 일출의 현상과 일출의 선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우주에 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이치를 또 가르쳐주는 면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이 밤 동안에 황금의 잔을 타고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항해를 한다고 말합니다. 융파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밤의 항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인격 형성을 필요한 온해가 이제 표현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와 과학은 결국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방법론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논리적 진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신화는 시적 진리를 찾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가 이제 횡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과학 만능주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가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하고 점점 핵무기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인류의 핵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죠. 또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변종을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이제 공해가 인류 전체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신화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과학의 부작용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신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